나리, 그 편지 정말로 죽향아 씨가 보낸 것이 맞습니까? 막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시연은 10년 만에 마주한 낯익은 글씨체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며 잊은 척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품속에는 여태 버리지 못한 옥비녀 반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속 사연은 그가 짐작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장. 진주 관아 근처 어느 봄날 옛날 옛적 경상도 진주 남강이 굽어 흐르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봄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남강을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마다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강 건너 진주성의 성곽이 아침 안개 속에 은은히 비쳐 보였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진주의 선비들과 기생들이 강가에 모여 시회를 여는 것이 오랜 풍습이었지요. 그 강가 정자에서 진주 기생들의 시화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기생이라 하나 이날 모인 이들은 하나같이 시서에 능한 이들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죽향 18배 나이에 벌써 진주 안에서 시로 이름이 났지요. 그날 정자에는 젊은 선비 하나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도헌 대감댁 자제 이시연이었습니다. 시연은 몰락해가는 가문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는 청년이었지요.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집안 형편 탓에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오늘 시제는 봄비로 하지요. 누가 먼저 지어보시겠습니까? 좌중을 이끌던 노기생 하나가 운을 띄웠습니다. 죽향이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시 한 수를 써 내려갔습니다. 봄비는 소리 없이 꽃잎을 적시나 그 마음은 천갈래로 젖는구나. 죽향의 시를 읽은 시연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지요. 이 시를 지은 이가 누구입니까? 시연이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소인 죽향이라 하옵니다. 나리께서도 시를 지어보시겠습니까? 죽향이 담담한 얼굴로 되물었지요. 시연은 붓을 들어 화답하는 시 한 수를 써 내려갔습니다. 천갈래로 젖는 마음, 그 한 갈래를 내가 알겠소. 그 시를 읽은 죽향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시연은 틈만 나면 죽향이 있는 기방을 찾았습니다. 허나 몸을 탐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와 글을 나누기 위함이었지요. 나리께서는 어찌 저 같은 것을 이리 귀히 여기십니까? 죽향이 묻자 시연은 진지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대의 신분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귀히 여기는 것이요. 신분이야 사람이 정한 것이지만 마음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겠소. 죽향은 그 말에 오래도록 말을 잊지 못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죽향을 만나러 갈 때마다 굳이 시집이나 서책을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보의 시를 가져왔소. 함께 읽어보지 않겠소. 죽향의 방에 마주 앉아 시를 논하는 시간이 시연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지요. 나리는 참으로 이상하신 분입니다. 죽향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방을 찾는 사내들은 대개 술과 웃음을 원하는데 나리는 시와 학문을 논하십니다. 그대의 재주가 술자리에서나 쓰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소. 시연이 진심 어린 얼굴로 답했지요. 그대가 만약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났다면 필시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을 것이요. 죽향은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마음 한켠이 시큰해졌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한 적은 없었으나 늘 갈증 같은 것이 있었지요. 자신의 글이 그저 술자리에 흥을 돋우는 장식으로만 쓰이는 것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나리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처음으로 제 글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도록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단가에 나가 함께 달을 보고 가을이면 서책을 나눠 읽었지요. 기방의 다른 기생들도 두 사람 사이의 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죽향아, 저 도령은 다른 나리들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죽향의 버신 매월이 넌지시 걱정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허나 양반과 도령의 마음이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니 너무 깊이 정을 주지는 말거라. 죽향은 그 말에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지요. 허나 이 마을에는 두 사람의 앞날을 가로막을 그늘이 이미 드리워 있었습니다. 바로 시헌의 아버지 황도헌의 존재였습니다. 2장 정혼의 언약과 가문의 그늘. 황도헌은 한때 이름난 양반가의 가장이었습니다. 허나 몇 해 전 흉작과 빚보증이 겹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있었지요. 한때는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이르렀으나 흉작이 거듭되며 하나둘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거기에 먼 친척의 빚보증까지 잘못 서는 바람에 남은 재산마저 크게 축나고 말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아온 어머니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삼키곤 했지요. 남은 것은 낡은 기와집 한 채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체면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시헌아. 황도헌은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장차 좋은 가문과 혼인을 맺어 이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한다. 시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허나 아버지의 뜻을 대놓고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헌은 죽향을 찾아가 조심스레 마음을 전했습니다. 죽향, 내 그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신분의 벽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대를 데려가겠소. 죽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나리 그 말씀 참으로 무겁고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허나 기생의 몸으로 어찌 양반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리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죽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내 마음까지 접을 수는 없소. 시헌은 품속에서 옥비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집안에 몇 안 남은 귀한 물건이었지요. 시헌은 그 옥비녀를 반으로 조심스레 쪼갰습니다. 이 반쪽은 그대가 지니고 이 반쪽은 내가 지니겠소. 언젠가 이 두 조각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 그날이 우리의 혼례일이오. 죽향은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 반쪽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리의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몰래 정혼의 언약을 나누게 되었지요. 그날 밤 죽향은 옥비녀 반쪽을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나무함에 곱게 넣어 베개 밑에 두고 매일 밤 꺼내어 어루만졌지요. 이 반쪽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정말로 올까. 죽향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불안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헌의 집에서는 시헌의 어머니가 남몰래 아들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지요. 요사이 내 얼굴이 부쩍 밝아졌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어머니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시헌은 차마 죽향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얼버무렸지요. 그저 글 공부가 조금 수월해진 것뿐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으나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 평온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진주에서 손꼽히는 부호 서참판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진주에서 손꼽히는 부호 서참판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서참판 댁에는 시집갈 나이가 찬 딸이 하나 있었지요. 황 대감댁 아드님이 그리 총명하다지요. 저희와 혼사를 맺으심이 어떻겠습니까? 서참판댁 중매인이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댁에서 혼수는 물론이요. 황 대감댁의 빚도 대신 갚아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황도헌의 눈이 순간 번쩍 뜨였지요. 그것이 참말이요? 예, 대감. 다만 혼사가 성사된다는 조건하에 말입니다. 황도헌은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문을 살릴 유일한 길이 눈앞에 놓인 것이었지요. 이튿날 황도헌은 시헌을 사랑채로 불러 앉혔습니다. 시헌아, 서참판댁과 혼사를 맺기로 하였다. 시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소자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황도헌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지요. 진주 기생죽향이라 하는 여인입니다. 기생이라니, 내가 감히 그런 여인과 정을 통했단 말이냐? 황도헌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 몰라서 그러느냐? 내 어미와 동생들이 낀 일을 걱정하는 형편이다. 시헌은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지요. 가문의 형편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아버님, 죽향과의 언약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언약이라니, 기생 따위와 나눈 언약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황도헌은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계집과의 인연을 끊거라. 이는 아비의 명이다. 시헌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3장. 파홀령, 사건 발생. 시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몰래 집을 나서 죽향이 있는 기방으로 향했지요. 죽향, 아버님이 서참판댁과의 혼사를 명하셨소. 시헌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죽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요. 허나 이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이 어찌 그리 놀란 얼굴을 하십니까? 예견된 일이 아니었습니까? 허나 나는 그대와 나눈 언약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시헌이 죽향의 손을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소. 아버님을 설득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소. 그때였습니다. 기방문이 벌컥 열리며 황도헌이 하인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내 인연, 감히 내 아들을 홀려 가문을 망치려 드느냐. 황도헌이 죽향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죽향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시헌이 죽향을 감싸며 앞을 막아섰지요. 비켜라. 이 계집이 우리 가문의 재앙을 몰고 왔다. 황도헌은 데려온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계집을 관하 기적에서 다른 고을로 팔아넘기도록 손을 쓰거라. 다시는 내 아들 눈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하인들이 죽향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시헌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내가 이 여인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조용히 물러나거라. 내가 발버둥칠수록 이 여인의 처지만 더 위태로워질 것이다. 황도헌의 서늘한 말에 시헌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죽향은 두려움 속에서도 시헌을 향해 역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저는 괜찮습니다. 날이 깨서는 몸을 피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죽향은 하인들에게 끌려 밖으로 나가고 말았지요. 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황도원은 시연을 한양의 먼 친척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과거 공부에 전념하거라. 그것이 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다.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서참판댁과의 혼사도 마무리 지을 것이다. 시연은 아버지의 명을 거스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연은 정든 진주를 떠나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떠나기 전 시연은 죽향이 갇혀 있다는 과나 근처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허나 죽향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품속의 옷비녀 반쪽만이 두 사람의 언약을 대신 간직하고 있었지요. 시연이 떠난 뒤 마을에는 두 사람의 사연이 이런저런 말로 부풀려져 떠돌았습니다. 기생년이 양반댁 도령을 홀려 패가 망신시킬 뻔했다더군. 허나 그 도령이 참으로 그 기생을 아꼈다지 않은가. 안쓰럽기도 하이. 사람들의 말은 저마다 달랐으나 죽향을 향한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았지요. 죽향은 그런 소문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마음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죽향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예장, 이별, 한양살이. 한양으로 떠난 시연은 낮에는 서책을 파고 밤에는 죽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친척집 볼방에 홀로 앉아 죽향이 지어준 시를 몇 번이고 되뇌었지요. 봄비는 소리 없이 꽃잎을 적시나 그 마음은 천갈래로 젖는구나. 시연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연 앞으로 진주에서 보낸 서찰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몸종 막덕이 인편으로 몰래 보낸 것이었지요. 날이 죽향 아씨께서 관아 옥에 갇히셨다는 소식입니다. 새로 부임한 관아 사또가 죽향 아씨에게 수청을 강요했다 합니다. 허나 아씨께서 완강히 거부하시어 명을 어긴 죄로 옥에 갇히셨습니다. 시연의 손이 서찰을 쥔 채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죽향이 옥에 갇히다니. 시연은 당장이라도 진주로 달려가고 싶었지요. 허나 한양에서 진주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 것이 뻔했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시연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스승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시연의 스승은 한양에서 이름난 대감댁 어른이었지요. 스승님, 부디 진주 관아에 청을 넣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죄 없는 여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스승은 잠시 시연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 어떤 사람이냐? 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놓았지요. 소자가 평생을 함께하고자 언약을 나눈 사람입니다. 스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진주 관아에 서찰을 넣어보마. 허나 너 역시 과거 공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야 훗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이니라. 시연은 스승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칠 후 스승의 서찰 덕분인지 죽향은 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이 왔지요. 시연은 그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막덕은 틈틈이 진주와 한양을 오가며 두 사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허나 그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지요. 황도헌은 아들이 여전히 죽향과 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막덕이란 놈이 요사이 자꾸 진주와 한양을 오간다지. 황도헌은 집안의 다른 종에게 은밀히 명을 내렸습니다. 저놈의 보찜을 한번 뒤져보거라. 필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막덕이 서찰을 품고 진주를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황도헌이 보낸 하인 하나가 막덕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이복의 막덕이 그 보찜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어디 좀 보세. 막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찜 속에는 시연이 죽향에게 보내는 서찰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으니까요. 별것 아닙니다. 그저 날이 심부름으로 옷까지 몇 벌 나르는 것뿐입니다. 막덕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지요. 하인이 보찜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막덕은 얼른 보찜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뭘 그리 숨기는가? 더 수상하지 않은가? 그때 마침 지나가던 시연의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 어머니가 다가와 묻자 하인은 그간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막덕을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사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아들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되었다. 심부름 가는 아이를 왜 이리 붙잡고 있느냐? 어서 보내주거라. 어머니의 한마디에 하인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막덕은 그 자리를 벗어나며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어머니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홀로 마당에 나와 달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마음이 그리 깊다면 낸들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그 후로도 아들의 일을 남편에게 발설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지요. 허나 죽향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5장 죽향의 시련. 옥에서 풀려난 죽향은 다시 기적의 메인 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죽향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지요. 수청을 거부한 계집이 어디 잘 사나 두고 보자꾸나. 사또는 죽향에게 유독 험한 잔치 자리만 골라 내보냈습니다. 취한 양반들의 희롱을 견뎌야 하는 자리가 대부분이었지요. 어허, 그 도도하던 계집이 이제야 좀 고분고분해졌구나. 한 양반이 죽향의 손목을 억지로 붙잡으며 비웃었습니다. 놓으십시오, 나리. 소인은 그저 시나 한 수 읊을 뿐입니다. 한 번은 이웃 고을 원님이 진주를 방문해 큰 잔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님은 대놓고 죽향에게 수청을 명하였지요. 오늘 밤은 내가 내 술시중을 들거라. 죽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날이 소인은 그저 시와 감으로 흥을 돋우는 기생일 뿐 그 이상은 아니 됩니다. 어허, 감히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원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좌중의 다른 양반들도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죽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을 벌하셔도 좋으니 그 명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옆에 있던 진주 사또가 분위기를 무마하려 나섰습니다. 허허, 원님. 저 아이가 원래 고집이 좀 있사옵니다. 다른 아이로 시중을 들게 하지요. 원님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으나 결국 그쯤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늦게 죽향은 홀로 방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은 넘겼으나 다음에는 또 어찌 견뎌야 할는지. 죽향은 매번 이렇게 위기를 넘겨야 했지요. 그럴 때마다 품속의 옥비녀 반쪽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리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나는 반드시 버텨야 한다. 그 무렵
진주에서 손꼽히는 거상 하나가 죽향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임가라 하는 자로 소금과 포목으로 큰 돈을 번 인물이었지요. 죽향이 그리 도도하다지. 내 돈이면 안 넘어올 여인이 없다. 임가는 매파를 넣어 죽향을 첩으로 들이려 하였습니다. 소인은 이미 마음에 정한 분이 있어 첩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향이 정중히 거절했으나 임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기생 주제에 무슨 정혼이란 말이냐. 곧 마음이 바뀔 것이다. 임가는 관아 사또에게 매물을 찔러주며 죽향을 압박하도록 손을 썼습니다. 저 계집이 요사이 잔치 자리마다 손님을 박대한다지. 본을 좀 보여야겠구나. 사또는 죽향에게 더욱 험한 일들을 떠맡기기 시작했지요. 먼 고을 잔치까지 밤새 불려 나가야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죽향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팔려왔을지언정 제 마음까지 팔린 것은 아닙니다. 죽향은 임가가 보낸 매파에게 그렇게 잘라 말했지요. 거듭된 거절에 앙심을 품은 임가는 결국 못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이 정 안 넘어온다면 아예 쫓겨나게 만들면 그만이지. 임가는 사람을 시켜 죽향이 관아 재물을 몰래 빼돌렸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죽향이가 잔치 때마다 받은 폐물을 관아에 바치지 않고 제 것으로 챙긴다더라. 이 소문은 삽시간에 기방 안팎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또는 이 소문을 핑계 삼아 죽향의 방을 뒤지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아 나졸들이 들이닥쳐 죽향의 방 구석구석을 헤집었지요. 허나 아무리 뒤져도 죽향의 방에서 나온 것은 낡은 서책과 벼루뿐이었습니다. 폐물이라니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소인은 그런 것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죽향이 담담히 말했지만 나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질을 하려 하였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매월이 이 광경을 보고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나리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소문의 출처를 먼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월은 평소 안면이 있던 관아의 늙은 아전을 찾아가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이 소문은 필시 죽향에게 앙심을 품은 자가 꾸며낸 것입니다. 부디 진상을 먼저 살펴주십시오. 늙은 아전은 매월의 말을 듣고 넌지시 조사를 해보았지요. 며칠 뒤 소문의 출처가 임가의 하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전은 이 사실을 사또에게 넌지시 고하였고 사또도 더는 죽향을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임가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 뒤로 진주를 떠나 다른 고을로 옮겨갔다고 전해집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매월은 더욱 자주 죽향을 찾아와 안부를 살폈습니다. 매월은 죽향이 어릴 적부터 언니처럼 따르던 늙은 기생이었지요. 죽향아, 그 선비가 정말로 돌아올 것이라 믿느냐? 양반과 자제들이 기생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은 드물다. 매월의 말에 죽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를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설령 나리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저는 이 언약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렵 죽향은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연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죽향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리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낼 것이다. 매월만이 죽향의 사정을 알고 남몰래 그녀를 돌봐주었지요. 기적의 메인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죽향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해 겨울 죽향은 딸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시연과의 인연을 담아 연이라 지었지요. 연아, 내 아버지는 지금 먼 곳에서 큰 뜻을 품고 계신단다. 죽향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허나 기생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형편은 참으로 고단했지요. 관아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벌을 내리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죽향은 매월의 도움으로 아이를 몰래 마을 밖 친척집에 맡겨 키우게 했지요. 한 달에 한 번 죽향은 밤을 틈타 몰래 아이를 보러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세월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지요. 6장. 서참판 대 콘담과 시연의 갈등. 한편 한양에 있던 시연은 죽향이 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란과 인편이 드문 시절이라 서찰이 오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그 사이 진주에서는 서참판댁과의 혼담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올가을이면 시연 도령의 과거 시험도 끝날 터 그때 혼례를 올리시지요. 서참판댁 중매인이 황도헌을 찾아와 재차 다짐을 받았습니다. 황도헌은 시연에게 서찰을 보내 재촉했습니다. 이번 과거에 급제하는 대로 서참판댁과 혼례를 올릴 것이다. 더는 기생 따위와의 인연 운운하지 말거라. 시연은 그 서찰을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어찌 죽향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이와 혼례를 치른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시연은 서참판댁 교수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양 나들이를 온 서참판댁 교수가 시연의 스승댁에 인사를 온 것이었지요. 서참판댁 교수는 참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습니다. 도련님의 글재주가 뛰어나시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교수가 다소곳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연은 예를 갖춰 답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소생은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십시오. 시연이 조심스레 진심을 밝혔습니다. 교수의 얼굴에 잠시 서운한 기색이 스쳤지요. 허나 이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소녀도 억지로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이는 저희 집안이 아니라 도련님 부친께서 정하신 혼사입니다. 그 뜻을 거스르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수의 말에 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시연은 답답한 마음에 스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소자는 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따르자니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요. 언약을 지키자니 불효가 됩니다. 스승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거라. 먼저 과거에 급제하여 힘을 갖추어라. 힘이 있어야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시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서책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연은 밤낮으로 과거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서참판이 직접 한양까지 걸음을 하였습니다. 도련님, 이리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참판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시연을 마주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제 여식이 도련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리 찾아왔습니다. 시연은 정중히 예를 갖추면서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참판 어른, 소생의 사정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소생은 이미 마음에 둔 이가 있습니다. 기생과의 언약 말씀이십니까? 서참판의 목소리가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도련님, 세상 이치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가문을 이끌 사내라면 사사로운 정보다
집안의 앞날을 먼저 헤아려야 하는 법입니다. 소생도 그 이치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까지 이치로 재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연이 굽히지 않고 답하자 서참판의 얼굴에 옅은 노기가 스쳤습니다. 허허, 도련님 고집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려. 좋습니다. 허나 이 말씀만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여식을 언제까지고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도련님께서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다른 혼처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참판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이로써 이 혼담도 자연히 정리가 되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진주의 황도원으로부터 또다시 매서운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자꾸 혼사를 미룬다는 소식이 서참판대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러다가는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니 당장 답을 보내거라. 시연은 서찰을 읽고 또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답신을 쓰려고 붓을 들었다가 몇 번이고 다시 내려놓았지요. 아버님을 거스르면 불효요. 죽향을 저버리면 배신이다. 대체 어느 쪽도 옳지 않은 이 길을 나는 어찌 걸어야 한단 말인가. 시연은 결국 이렇게 답신을 적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학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니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황도헌은 이 답신을 받고 노발대발했으나 별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서참판댁 역시 급제 소식을 기다리며 일단 혼사를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연은 가까스로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마음의 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진주에서는 황도헌이 답답한 마음에 직접 기방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내 인연 아직도 내 아들 생각에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황도헌이 죽향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죽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이 기방의 메인 몸일 뿐 나리를 붙잡을 힘도 자격도 없습니다. 허나 마음까지 빼앗지 말라 하시면 그것은 소인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황도헌은 그 대답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인의 고든 심지가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허나 혼사는 내가 정한 대로 될 것이다. 황도헌은 그렇게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7장. 끊어진 소식. 위기기. 세월은 흘러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연은 2차례나 과거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첫 낙방 소식을 들었을 때 시연은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이대로라면 나는 죽향과의 언약도 아버님과의 약속도 모두 저버리는 것인가. 시연의 마음은 나날이 초조해져 갔습니다. 2번째 낙방을 겪은 뒤에는 급기야 붓을 꺾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그런 시연을 다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스승이었습니다. 급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학문은 그릇을 채우는 일이니 서두르면 넘치는 법이다. 내 정인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무너져서는 안 된다. 스승의 그 말에 시연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번째 과거를 앞두고 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밤잠을 줄여가며 학문에 매달렸지요. 그렇게 시연은 3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급제 소식을 들은 황도헌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허나 황도헌의 기쁨과 달리 시연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급제와 동시에 서참판대과의 혼사를 서두르라는 재촉이 빗발쳤지요. 시연은 급제 후 첩혀스를 받고 지방관하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진주에서 멀지 않은 이웃 고을이었지요. 드디어 죽향에게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시연은 부임 길에 오르며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허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날이 진주에서 온 소식입니다. 부임지의 아전이 시연에게 서찰 한 통을 건넸습니다. 서찰을 보낸 이는 다름 아닌 매월이었지요. 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죽향이 지난 겨울 심한 열병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연의 손에서 서찰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지요. 죽향이 죽었다고 내가 돌아오기를 그리도 기다렸을 것인데. 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이 소식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죽향이 열병을 앓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요. 허나 그 무렵 죽향은 신분을 숨기고 먼 고을로 몸을 피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새로운 관아 사또가 죽향의 딸 연희의 존재를 눈치챈 까닭이었지요. 기생의 몸으로 사사로이 아이를 낳아 숨겼다니 이는 중죄다. 사또는 죽향을 잡아들이려 하였습니다. 매월은 죽향과 연희를 급히 피신시키며 시연에게는 거짓 부고를 전했습니다. 차라리 죽었다 소문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더는 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매월의 판단이었지요. 죽향은 눈물을 삼키며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깨는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향은 연희를 데리고 먼 산골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죽향은 이름을 숨기고 남의 집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었지요. 연희에게는 아버지가 먼 곳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다고만 일러두었습니다. 연아, 내 아버지는 큰 뜻을 품은 훌륭한 분이시란다. 언젠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죽향은 매일 밤 옥비녀 반쪽을 연희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허나 세월이 흐를수록 죽향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젊은 날의 옥고와 고된 노동이 몸에 무리를 준 탓이었지요. 산골 마을 사람들은 죽향의 사연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과부 삭바느질꾼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저 여인은 참으로 부지런하기도 하지. 새벽부터 밤까지 바느질을 놓지 않는구먼. 동네 안악들이 죽향을 두고 그리 수군거리곤 했지요. 연희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산골 마을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허나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희의 눈빛엔 그늘이 스쳤지요. 연아, 내 아버지는 무얼 하시는 분이야? 동네 아이 하나가 무심코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먼 곳에서 나라의 큰일을 하고 계셔. 연희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답하곤 했지요. 허나 밤이 되면 연희는 몰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로 저희를 데리러 오실까요? 죽향은 그럴 때마다 옥비녀 반쪽을 꺼내어 연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반쪽이 증거란다.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다. 그러니 연아, 너는 그날까지 씩씩하게 자라 있어야 한다. 연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지요. 겨울이면 삭바느질감이 줄어 모녀는 끼니를 거르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매월이 먼 길을 마다 않고 곡식 몇 되를 이고 찾아오곤 했지요. 죽향아, 몸을 좀 돌보아라. 내가 쓰러지면 저 어린 것은 어찌하란 말이냐. 매월의 잔소리에 죽향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언니가 있어 저희 모녀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연희가 6살 되던 해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주에서 온 포목 장수 하나가 우연히 산골 마을에 들렀다가 죽향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누군가? 진주 기방에 있던 죽향이 아닌가? 포목 장수가 큰 소리로 아는 체를 하였습니다. 죽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죽향은 애써 태연한 척 둘러댔지만 포목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지요. 거참 이상하다. 목소리도 그렇고 눈매도 영락없는데. 그날 밤 죽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소문이 관아까지 흘러들어가면 연희와 나는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튿날 죽향은 매월에게 사람을 보내 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매월은 그 포목 장수를 수소문에 찾아가 술과 돈 몇 냥을 건네며 입단속을 부탁했지요. 어르신,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이건 그저 제 성의입니다. 포목 장수는 매월이 건넨 돈을 받아들고는 이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내가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해졌나 보. 사람을 잘못 본 게지. 그렇게 위기는 가까스로 넘어갔지만 죽향은 그 뒤로 한동안 마을 밖 출입을 삼갔습니다. 행여 또 누군가 알아볼까 늘 수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다녔지요. 그렇게 힘겨우면서도 애틋한 세월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8장 10년 후 편지 한 장.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연은 그동안 여러 고을을 거치며 고든 관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허나 죽향을 잃었다는 슬픔은 그의 가슴 한편에 늘 남아 있었지요. 서참판댁과의 혼사는 시연이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소자는 평생 벼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혼인은 뜻이 없습니다. 시연은 아버지 황도헌에게 그렇게 못을 박았지요. 황도헌도 세월이 흐르며 아들의 고집을 더는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연은 홀로 지내며 품속의 옥비녀 반쪽만을 간직해왔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그런 시연을 두고 수군거리곤 했지요. 우리 나리는 참으로 고드신 분이지만 어딘가 늘 쓸쓸해 보이시지 않는가. 밤이면 홀로 마당을 거니시며 달만 오래도록 바라보신다지. 시연은 정무를 볼 때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공정한 관리였으나 홀로 있을 때면 늘 죽향을 떠올렸습니다. 봄이 되어 정자의 꽃이 필 때마다 시연의 마음은 진주의 그 강가로 돌아가곤 했지요. 죽향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시를 짓고 있었을까.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시연이 있는 관아로 낯선 서찰 한 통이 도착했지요. 몸종 막덕이 조심스레 서찰을 들고 시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이 진주에서 온 서찰입니다. 헌데 보낸 이의 이름이 낯섭니다. 서찰 겉면에는 연희 올림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연희라니 내 알지 못하는 이름이구나. 시연은 의아해하며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찰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아버님께 소녀는 죽향의 딸년이라 하옵니다. 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향의 딸이라고? 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찰을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찰에는 지난 10년간의 사연이 절절히 담겨 있었지요. 죽향이 시연 몰래 아이를 낳았다는 것, 거짓 부고로 몸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죽향이 지난달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까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께서 훌륭한 관리가 되셨다는 소식에 늘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이제야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품속에 지니고 계실 옥비녀 반쪽이 저희 모녀의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시연은 서찰을 쥔 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향이 아이를 낳았다니 그것도 모르고 나는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막덕도 그 곁에서 함께 눈시울을 붉혔지요. 날이 그 편지 정말로 죽향 아씨가 보낸 것이 맞습니까? 막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다. 이 편지는 죽향이 아니라 내 딸이 보낸 것이다. 시헌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어딘가 벅찬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내게 딸이 있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시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막덕아, 당장 채비를 하거라. 진주로 떠나야겠다. 9장. 진주로 돌아가는 길. 시헌은 관아에 급히 말미를 청하고 그 길로 진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말을 달리는 내내 시헌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딸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죽향은 대체 얼마나 외로이 그 세월을 견뎠단 말인가? 시헌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진주에 다다르니 옛 기억이 밀려와 시헌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가 정자를 지날 때는 처음 죽향을 만났던 그날이 떠올라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지요. 벚꽃은 이미 다 지고 없었으나 그날의 봄바람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진주 관아 근처를 지날 무렵 시헌은 낯익은 얼굴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바로 옛 기방의 주모였지요. 날이 그 옛날 이 도령님이 아니십니까? 주모가 놀란 얼굴로 시헌을 알아보았습니다. 죽향 아씨의 소식을 찾아 이리 오셨습니까? 시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죽향 아씨는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디셨습니다. 주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간의 일을 짤막이 전해주었습니다. 아씨는 몸을 숨긴 뒤로도 이 근방에 오실 때면 꼭 이 강가에 들르셨다 합니다. 아기 씨를 업고 오셔서 저 정자 아래 한참을 앉아 계셨다 하더군요. 시헌은 그 말을 듣고 정자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이를 찾아가 보아야겠습니다. 시헌은 주모에게 깊이 목례한 뒤 다시 산골마을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지요. 한나절을 더 걸어 마침내 진주 인근의 작은 산골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서찰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가니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소박한 봉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마당 한켠에는 작은 텃밭이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마른 나물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요. 가난하지만 정성이 깃든 살림살이가 그간의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시헌은 그 봉분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향, 내가 왔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시헌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대가 이리 힘든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때 초가집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앳된 소녀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는 이제까지 10살, 눈매가 죽향을 꼭 닮아 있었지요. 혹시 아버님이십니까?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목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그 안에서 옥비녀 반쪽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시연은 품속에서 자신이 지녀온 옥비녀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개의 반쪽을 나란히 맞대어 보니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지요. 연희구나. 내가 바로 연희로구나. 시연은 무너지듯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이제야 너를 찾아왔구나. 정말 미안하다. 연희도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시라고. 언젠가 반드시 저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매일 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두 부녀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장. 재회. 그러나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이는 다름 아닌 매월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매월이 시연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날이 이게 대체 얼마 만입니까? 매월 아주머니, 그동안 죽향과 연희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연이 매월의 손을 꼭 붙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월은 시연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한편에는 죽향이 생전에 쓰던 서책과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죽향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했습니까? 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월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죽향이 숨을 거두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니, 저는 이 생에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연희가 아비 없이 자라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죽향은 마지막까지 나리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리께서 잘 지내시기만을 바랐지요. 연희에게도 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죽향의 유일한 걱정은 연희 홀로 남겨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월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죽향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도 이 서찰을 손수 쓰려 하였습니다. 허나 손에 힘이 없어 붓을 들지 못하니 연희에게 한자 한자 불러주며 대신 쓰게 하였지요. 그러니 이 서찰은 죽향의 마음이 연희의 손을 빌려 나리께 닿은 것입니다. 시연은 그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단 한 번이라도 곁에서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나리, 이제와 지난 일을 자책하신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매월이 시연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죽향이 바란 것은 나리의 눈물이 아니라 연희가 아버지 품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시연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매월은 시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나리,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리도 그 10년 홀로 힘든 세월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연희를 거두어 잘 키워주시는 것이 죽향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월 아주머니, 함께 저희와 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연희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월은 잠시 눈시울을 붉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해 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 저녁 시연은 연희와 마주 앉아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시연이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늘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연희가 애써 씩씩하게 답했지요. 저는 어머니께 배운 대로 글도 익히고 바느질도 배웠습니다. 보아하니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구나. 글솜씨도 심지도. 시연은 연희가 품에서 꺼내 보여준 서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죽향이 생전에 손수 필사해 물려준 시집이었지요. 거기엔 죽향이 젊은 날 지었던 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연과 처음 만났던 그날의 시도 있었지요. 봄비는 소리 없이 꽃이 필 적시나 그 마음은 천 갈래로 젖는구나. 시연은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시는 내가 내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지었던 시란다. 연희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어머니께서 이 시를 참 좋아하셔서 저에게도 몇 번이고 읽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좋은 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님과의 인연이 담긴 시였군요. 부녀는 그렇게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죽향의 봉분 앞에 다시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향, 이제 연희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소. 그대가 지켜온 세월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소. 바람이 스치며 봉분 곁에 풀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죽향이 그 말에 답하듯 나비 한 마리가 봉분 위를 맴돌았지요. 시연은 그 나비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1장 마무리. 이튿날 시연은 연희와 매월을 데리고 자신이 부임한 관하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시연은 진주에 들러 아버지 황도헌을 찾아뵈었지요. 아버님, 소자에게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연희입니다. 황도헌은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매와 이마가 어딘가 시연의 어린 시절을 꼭 닮아 있었지요. 내가 그 아이를 그리 매몰차게 내쳤던 것이더냐. 황도헌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가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사람의 마음을 너무 가벼이 여겼구나. 시연은 아버지의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의 손을 잡아 조심스레 할아버지 앞으로 이끌었지요. 할아버님께 인사드리거라, 연아.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손녀 연희, 처음 뵙습니다, 할아버님. 황도헌은 그 절을 받으며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내 살아생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날 이후 황도헌은 손녀 연희를 볼 때마다 지난 날을 뉘우치는 얼굴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명절이면 손수 연희의 몫으로 옷감과 놀이개를 챙겨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연희는 아버지 시연의 곁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시연은 매년 죽향의 기일이 되면 연희와 함께 진주를 찾아 봉분을 돌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연희가 16이 되던 해 봉분 곁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시연이 손수 글을 짓고 새긴 비석이었지요. 시로 만나 시로 이별하지 않은 여인, 죽향 이곳에 잠들다. 연희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닮아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훗날 근방에서 이름난 문장가로 자라 그 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고 전해지지요. 매월은 연희가 혼인할 때까지 곁을 지키며 친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죽향아, 내 딸이 이리 훌륭하게 자랐다. 부디 하늘에서 편히 웃고 있으려무나. 매월은 봉분 앞에서 종종 그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시연은 다시 혼인하지 않고
연희만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가 좋은 가문의 선비와 혼인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전 연희는 어머니의 봉분을 찾아 큰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저 이제 시집을 갑니다. 부디 하늘에서도 지켜봐 주십시오. 시어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죽향이 살아 함께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떠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는 이 부녀의 사연이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었지요. 그 선비 날이 말일세 1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정인의 딸을 찾아 거두었다지 않은가. 양반 체면 다 내려놓고 기생의 딸을 그리 애지중지 키우다니 참으로 드문 일일세. 매월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연희 곁을 지키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숨을 거두기 전 매월은 연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내 어머니와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단다. 이제 나도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가 된 모양이구나. 연희는 매월의 봉분을 어머니 죽향의 봉분 곁에 나란히 세워주었습니다. 두 여인은 살아서도 자매 같았듯 죽어서도 그렇게 나란히 잠들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시언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분의 벽도 죽음의 벽도 끝내 저 정을 갈라놓지는 못했구나. 옥비녀 하나로 시작된 언약이 10년의 세월과 죽음마저 넘어 이어진 것이었지요. 정이 깊으면 신분도 생사도 그 사이를 가르지 못하느니라. 진주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